환자집 같은 그 양철 지붕의 그런 허술한 허름한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랐었다. 그렇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모두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된 미국 땅의 하와이에 와가지고 유학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케냐로 돌아가서 경제 관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자신의 할아버지는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던 케냐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다. 요리사였고 영국인의 하인 역할을 하면서 요리사를 하면서 굉장히 좀 비천한 생활을 했다. 그렇지만 그 식민지 국가였던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또 자신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다. 뭐 이런 과거사를 쭉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리 미국 사회는 기회와 이러한 모든 게 기회가 평등한 나라다. 그래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계든 히스패닉이든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그러한 사람이든 불문하고 모든 파트의 모든 분야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평등한 세계를 구현하는 게 우리 진보 성향의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자 앞으로 정책 방향이다, 비전이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공화당 후보보다는 진보 성향의 민주당 후보인 대통령 후보 존 케리와 부통령 후보 존 에드워즈를 뽑아달라, 뭐 그런 취지의 연설을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 당시에 상대당인 공화당의 후보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 헌정사상 한 가문에서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인데요. 그 중에 부자 대통령 가문이 또 2개 가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와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4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그게 2000년에 민주당의 엘 고어를 이기고 아들 부시가 43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2004년도 그 시점 2004년도에는 아들 부시가 재선을 노리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락 오바마 그 당시에 일리노이주의 연방 상원 의원 민주당 후보 확정자가 찬조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존 케리는 공화당의 현직 대통령 아들 부시의 그 벽을 깨지 못하고 낙선을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아들 부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는데요. 결국은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제가 촬영해서 말씀드렸듯이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소개 대목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존 케리는 경제를 회복하자라고 이러이러한 경제 회복 정책 또 복지 정책 을 많이 이제 선거 정책으로 이제 홍보를 하죠. 반면에 공화당의 현직 대통령이었던 아들 부시는 9.11 테러가 2001년에 일어났고 그것에 대한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바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9.11 테러의 공포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존 케리의 그 경제 회복 정책보다는 공화당 현직 대통령이었던 아들 부시 대통령의 안전한 미국을 건설하겠다. 9.11 테러 같은 그러한 테러가 없는 그러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테러가 없는 그러한 안전한 미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게 현직 대통령 공화당의 아들 부시의 그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민주당의 경제 회복 이슈보다는 공화당의 안전한 미국 건설이라는 현직 대통령의 주장에 더 표를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가 미국 헌정사상 부자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이자 그 부자 대통령 중에 아들 대통령으로는 재선에 성공한 유일한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미국 헌정사상 한 가문에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이라고 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중에 부자 대통령 가문은 2개 가문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키시 애덤스가 부자 관계인데 그 두 사람은 다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자 대통령 가문인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와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는 두 번째 부자 대통령 가문인데 41대 아버지 부시는 재선에 실패했지만 빌 클린턴한테 패배했기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죠. 그에 반해서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는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2004년도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 재선에 아들 부시가 성공할 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는 전당대회가 2004년 7월 27일에 열렸고 그때 그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 의원 후보 확정자인 버락 오바마가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 연설이 바로 미국의 역대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연설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버락 오바마는 그 2004년 11월 달에 연방 상원 의원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신은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명연설이 결국은 라틴계의 미국인이냐, 아시아계의 미국인이냐, 백인의 미국인이냐, 흑인의 미국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미국인이다. 다 함께 단결해서 나가야 된다. 보수주의자의 그런 공화당이 아니라 진보적인 성향의 우리 민주당을 찍어달라 그런 취지의 연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인상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인용을 합니다. 어떤 사례를 인용하냐면 미국의 어떤 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돈으로 월세를 지불할지 약값을 지불해야 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정신세계는 피폐하게 된다. 황폐화하게 된다. 즉 미국인들은 복지 혜택, 나중에 오바마 케어 해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이 많이 확대되고 이런 교육 혜택이 확대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자, 그런 식으로 2004년 당시에 그 연설,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 오바마의 명연설에 그런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미국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부족해서 그 돈으로 월세도 내고 병원비도 지불하고 이게 다 가능하면 좋은데 그게 다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그 양자택일의 그런 기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정신세계도 피폐화되고 황폐화된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회 그 하층민들을 위해서 서민층들을 위해서도 복지 혜택이 확대되어야 한다. 뭐 그런 취지의 그 말을 하면서 그 대목을 인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오리건 주까지 또 미국의 워싱턴에서 메인 주까지 모든 지역에 걸쳐서 모든 흑인과 백인이 또 상류층과 빈민층이 똑같은 그 보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와야 하는 게 우리 미국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우리 미국한테는 목표, 비전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 취지로 또 연설을 하게 되고요. 또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인 이유는 미국이 군사력이 막강하고 경제력이 최고고 뭐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기회가 되고 뇌물을 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이러한 일들을 사업을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고 뇌물을 줘야 그 사업 기회를 따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뇌물을 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그러한 세계가 기회의 땅 미국이다. 그러한 세상이 더더욱 더 확대되어야 한다. 뭐 그런 취지의 명연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연설의 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연설문을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말 연설 내내 군중들과 아이 컨택을 하고 또 군중들과
군중들이 이렇게 계속 쉼없이 박수 칠 때 잠깐은 그 박수 소리에 자기의 연설에 묻혀버릴 수 있으니까 박수 치는 그 순간 동안은 또 몇 초 동안은 연설을 멈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소를 띠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신념에 찬 그 표정으로 군중들을 압도하는 그런 시선으로 아이 컨택을 하고, 이런 하나하나가 그 눈빛, 표정, 제스처, 얼굴의 웃음 또는 이 비장한 각오,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의 요소가 미국의 3대 명연설로 평가될 만큼 대단한 연설로 평가되는 게 바로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 2004년 7월 2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버락 오바마의 명연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미국의 중앙방송인 MBC나 ABC나 또 CBS나 이런 방송에 생중계되지는 않았었지만, 그 영상이 한 1,000만 명 가까운 약 900만 명 정도,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평가되는, 제가 4년 5개월 전에 갔었던 2019년 2월에 방문했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1년에 관광객이 900만 명이 찾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평가받는데요. 그 900만 명 정도의 미국인이 그 영상, 그 오바마의 연설 영상을 봤었다고 합니다. 그 직후에 그 정도로 저런 민주당에 저러한 정치 신인이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당시에도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던 연설이 버락 오바마의 그 연설이었고, 미국의 역대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마틴 루터 킹의 워싱턴 대행진에 있어서의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과 함께 버락 오바마의 그러한 그 연설이 모든 기회가 균등한 땅에서 마음껏 기회를 펼칠 수 있고, 또 사회적 약자들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집값, 월세를 내야 할지 약값을 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 불상사가 없는 그런 미국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찍어달라라는 취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차안조 연설, 그게 미국의 역대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계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냐면, 여성층, 그 다음에 흑인층, 그 다음에 40대 이하의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 명연설 때로부터 4년 후인 2008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역대 전무후무하게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2004년 7월 27일의 명연설로 일약 스타, 전국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상원 의원 생활을 4년 동안 했고요. 2004년 11월에 당선돼서 2005년 초부터 2009년 초까지 상원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연방 상원 의원은 숫자가 100명밖에 안 됩니다. 연방의 하원 의원은 각 주별로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뽑고, 워싱턴 DC 수도의 TO가 3명에서 50개 주 연방 하원 의원의 숫자는 50개 주에서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은 그 하원은 숫자 435명 플러스 워싱턴 DC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 하원 의원 3 해가지고 435 플러스 3에서 연방 하원 의원 숫자는 438명이고, 연방 하원 의원 임기는 2년인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각 주별로 2명씩 해서 50개 주 곱하기 2명이니까 100명입니다. 100명. 연방 하원 의원보다 연방 상원 의원이 희소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임기도 연방 하원 의원은 2년인데 연방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이나 됩니다. 6년. 그렇다 보니까
뭐 해외 이런 데 돌아다닐 때 세계 최강국과 미 합중국의 상원 의원이십 연방 상원 의원이십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면 그 해외 그 국가의 대통령급의 애우를 받는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 연방의 상원 의원이 아시아의 이런 개발도상국을 갔다,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를 갔다. 그러면 이제 소개가 될 때 미 합중국의 연방 상원 의원 버락 오바마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거의 국가 원수꽃 대우를 받을 정도로 희소 가치가 있다. 연방 상원 의원은 100명밖에 안 되고 임기도 6년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2004년 11월에 일리노이주의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고 2005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4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 생활을 했고요. 상원 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2008년도 대통령 선거에 나갑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경선할 때 2008년도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그 당시에 가장 경쟁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은 이제 제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영부인이셨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가 2008년도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서는데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버락 오바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층, 그 다음에 여성층, 40대 이하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고요. 반면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백인 여성이다 보니까 백인층 또 노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원래 더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버락 오바마가 2008년 대통령 선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배경에는 힐러리 클린턴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 그게 뭐냐? 바로 그 당시에 이라크 전쟁.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라크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 9.11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 그 배후 세력들을 출출하겠다라고 일으킨 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고, 그래서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고 9.11 테러의 주범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놓으라고 했던 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명분이었었고,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걸프전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한 게 이른바 이라크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이 안 됐었죠. 그래서 전쟁의 명분이 약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전쟁을 일으켰냐, 이러한 반전 여론이 강했었죠.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은 이라크 전쟁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수가 많이 깎여 버려 가지고 흑인층과 소수 인종층, 또 여성층, 또 40대 이하의 젊은 층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던 흑인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2008년도 대통령 선거 민주당의 경선에서 최종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에 출마를 했고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당 공화당은 이 애리조나주의 상원 의원이었던 애리조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 애리조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었던 존 맥케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와 격돌해가지고 버락 오바마가 이제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4년 후인 201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도전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버락 오바마는 민주당의 대통령 재선 후보인 거고, 그다음에 공화당은 롬니인가 길 겁니다. 롬니 후보가 공화당의 후보로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버락 오바마가 승리해서 버락 오바마가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면서 또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 집권 기간에
오바마 케어 등 복지 정책에 있어서 뭐 의료 보험 혜택을 많이 확대를 하고 또 교육 기회도 많이 확대하고 또 뭐 이런 게 또 있었죠. 저기 최저 생계비, 우리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도 뭐 7, 8달러였는데 10달러 이상으로 올리자 뭐 이런 정책들도 많이 추진을 했고요. 또 우리가 근로자들은 뭐 투명 지갑이라 해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소득들은 그야말로 그 투명하게 다 세금으로 차감이 되는데요. 그 연말 정산할 때 보면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정부 시절의 복지 정책 확대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기본공제 범위도 좀 확대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런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 이른바 속칭 오바마 케어, 대표적인 게 의료보호 혜택 뭐 이런 걸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쳤었습니다. 그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분이 즉 44대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분이 바로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신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때 부통령을 하면서 의료보험 혜택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좀 이따 이제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편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보 바이든이라고 있습니다. 보 바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이름이 보 바이든인데요. 이분이 1969년생인데 2015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뇌종양으로 사망했는데 46세 사이 나이로 그 당시에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장남인 보 바이든이 뇌종양으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망할 때 의료비가 엄청나게 투병 생활하면서 의료보험료가 수억 원이 나와서 집을 팔아야 아버지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집을 팔아야 그 수억 원의 병치레 하면서 투병 생활하면서 발생한 수억 원의 병원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통령인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 장남이었던 보 바이든이 뇌종양으로 투병 생활하다 2015년 5월 30일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현직 부통령이었던 아버지가 집을 팔아야만이 병원비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의료복지 정책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정말 의료보험 혜택이 좋은 편에 속하는 나라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병원 치료비로 수억 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의료 복지 혜택, 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을 하고 대통령을 보좌할 때도 부통령으로서 그런 오바마 케어에 관해서 굉장히 열심히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여하튼 뭐 그러한 오바마 케어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됐던 시기가 오바마의 집권기인 2009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버락 오바마 44대 대통령은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또 재선에 성공을 했었고요. 자, 재선에 성공을 한 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민주당으로서 재선에 성공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 제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1993년 초부터 2001년 초까지 8년 동안 민주당으로 제42대 미국 대통령을 했는데요. 그 뒤로 아들 부시 대통령이 계속 8년 동안 대통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버락 오바마가 정권을 공화당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가져와 가지고 버락 오바마가 2009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대통령을 민주당으로 8년 했고 그때
부통령을 했던 분이 현재의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한마디로 평가하면 미국 헌정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다라고 평가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에 취임했던 200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또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 여러 가지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뭐 그런 역할도 많이 노벨 평화상 수상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어떤 분인가요? 다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기 자신감이 너무나도 충만한, 그래서 남들의 의견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의견이 최고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펼치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 시각이죠. 뭐 정신과 의사들 전부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부의 그러한 전문가들이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애적 성향이, 자기애성,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웃사이더이고 그분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정치를 해본 경력이 전무한 최초의 대통령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전쟁 영웅들이 대통령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그런 분들은 정치에 좀씩이라도 어느 정도는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던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그전에는 부동산 사업을 했다. 또는 영화 배우도 했죠.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의 트럼프 빌딩, 부동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뉴욕에 트럼프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빌딩 앞에서 나 홀로 집에라는 할리우드 영화 그 장면에 나오죠. 거기에 그 할리우드 그 주인공 나 홀로 집에 그 어린이하고 그 도널드 트럼프 영화 배우가 같이 트럼프 빌딩 앞에서 이렇게 잠깐 스치는 그 장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던 사업자다 보니까 뉴욕에 그렇게 트럼프 빌딩도 있었고 또 영화 배우도 일정 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카메오 비슷하게 그 영화에 나 홀로 집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그런 특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역사 1789년에 취임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2023년도에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234년의 헌정 역사 중에 현재 45번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인데요. 그 많은 대통령 중에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갑부입니다. 최고의 갑부. 자, 작년도 즉 2022년 포브스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갑부가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로 평가됩니다. 이분의 재산은 약 한 4조 2천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달러로 얼마인데 그걸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4조 2천억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갑부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고요. 자, 4조 2천억이면 얼마 정도 되냐? 제가 21년 4개월 남짓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저 집 근처가 바로 잠실 석촌호수인데요. 잠실 석촌호수 에 있는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이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롯데월드타워가 2016년도에 완공이 되고 2017년 4월에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에 즈음해서
롯데월드타워가 개관을 했는데요. 저 롯데월드타워의 건축비가 4조 원입니다. 4조 원. 4조 원. 그 금액하고 비슷한 약 4조 2천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인물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갑부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러한 진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총 16명입니다. 45명 중에 16명이면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약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1900년까지 약 111년 동안,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 있었던 18세기, 그 다음에 그 다음 세기인 19세기, 즉 1800년대 말까지죠. 그 111년 동안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 10명이고 20세기 들어서, 즉 1901년 이후, 20세기 이후에 1901년 이후 지금까지 123년의 역사에서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 6명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이전에 재선에 실패한 10명과 20세기 이후에 재선에 실패한 6명 합해서 총 16명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16명이 재선에 실패를 했는데요. 그 중에 20세기에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 5명이고 21세기에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 바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런 기록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은 한마디로 평가하면 외교 성과에 있어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서 북핵 위기, 북한의 핵 무기 개발 이런 것들을 막아보려고 무진장 하노이 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세계적인 이슈가 있긴 있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게 확실한 성과로 종결되진 않았었습니다만은 북한의 김정은과도 만났던 북한, 제가 보기에는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대통령은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남북 분단 이후 북미 정상회담 최초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외교 성과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은 북한이 계속 미국을 상대로 자극하고 있는 북한 핵 개발, 로켓 발사나 핵 실험 이런 위기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외교 성과로 이제 좋은 결과로 귀결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하면 치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성격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언론이 트럼프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신념은 뭐냐? 언론을 역이용하자, 언론을 역이용해서 자신을 피할하자, 이런 사고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직 부동산 사업가이자 그 다음에 영화 배우이기도 하자, 영화 배우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의 대표 저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대학 1학년이었던 1981년에 출간했던 트럼프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The Art of the Deal. The Art of the Deal입니다. 즉 거래의 기술. 부제목은 트럼프는 어떻게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을까? 어떻게 해서라도 목표를 잡았으면 끝까지 달성하고 하게 되는 그 트럼프의 그런 저력이죠. 트럼프의 저력.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을까, 어떤 식으로 거래를 했을까, 어떤 식으로 했기에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려가지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부자인 재산 4조 2천억 정도의 재산을 축적을 했을까.
그 저변에는 그 트럼프 특유의 거래의 기술이 있었다. 그 책 제목이 한국말로 거래의 기술, 트럼프는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했을까 하는 게 한국에서 출판될 때 제목이었고요. 원래 원저서의 이름은 The Art of the Deal입니다. The Art of the Deal, 거래의 기술. 자,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더 폭증했죠. 출간 부수가 폭증을 했는데요. 그 전에도 굉장히 사업으로 성공했던 사람이 있었던 저서다 보니까 인기가 있었던 베스트셀러인데 대통령에 2016년에 당선되면서 더 그게 폭증을 했습니다. 더 폭발적으로 많이 팔렸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분은 언론을 역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좋긴 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전혀 평판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나쁜 평판이라도 평판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 즉 자신을 PR하기 위해서는 좋은 평판을 받는 게 가장 최선 베스트이긴 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못 된다면 평판을 받지 못하는 무관심보다는 나쁜 평판이라도 평판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 그 언론의 관종이라고 하죠. 관심종자를 약칭해서 관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심종자. 그러니까 트럼프는 관심종자의 부류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받는 게 최선 베스트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면 평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무관심보다는 언론의 무관심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쁜 평판이라도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게 더 낫다라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언론에서 자신을 이렇게 보도하는 걸 굉장히 즐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2019년 초부터 2016년에 당선이 됐죠. 수정합니다. 2016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2017년 초부터 2021년 초까지 4년 동안 공화당으로 대통령을 하고 재선에 실패를 했는데요. 대통령 시절에 참모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할 때 회의를 하죠. 회의, 강요 회의를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죠. 국무회의, 거기 강요회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TV를 틀어놨답니다. 회의를 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회의 시간에 TV를 딱 틀어놓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관심은 절반은 회의 강요들 발언 이렇게 talking about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나머지 절반의 귀는 TV 틀어놓은 소리에 집중을 했답니다. 왜 그랬냐면 TV에서 자신을 보도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TV에서 자신을 보도를 하게 되면 또 그 좋은 보도를 하면 그게 베스트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강요들한테도 웃음기를 잃지 않고 회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반면에 나쁜 보도를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 해가지고 강요들한테도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보도가 좋았든 안 좋았든 보도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트위터를 하는 겁니다. 트위터로 자신의 그러한 반응을 트위터에다 올리기도 했을 정도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언론의 보도를 자기 PR의 장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능수능란한 그 성향, 기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또 그러게 자신을 그렇게 PR을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언론을 최대한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 있어서 트럼프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정말 최고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갑부인 4조 2천억 정도의 재산의 소유자인데 패스트푸드 이른바 정크푸드라고 하죠. 몸에 안 좋은 칼로리만 많고 영양가는 별로 없는 정크푸드. 미국인들의 한 절반 정도가 비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부유층들은 비만이 아닌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이런 것을 좀 멀리하고 좀 고급진 음식을 먹다 보니까 미국의 부유층들은 날씬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반면에 중산층이야 특히 흑인층, 사회 약자층인 경제적 빈곤층들은
값이 싼 정크푸드, 패스트푸드인 햄버거나 콜라 이런 걸 위주로 먹다 보니까 칼로리가 높은 반면에 영양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먹으니까 비만 인구가 많이 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서구식, 미국식 그러한 패스트푸드 이런 걸 많이 따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비만 인구가 늘고 있다고 보도가 되는데요. 여하튼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은 부자인데도 정크푸드, 패스트푸드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지금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일화가 있는데요. 백악관에서 생활할 때 집무실에 그 책상 위에다가 그 호출 버튼을 놔뒀는데 빨간색 호출 버튼입니다. 그게 뭐냐? 그 호출 버튼을 누르면 백악관 직원이 제로 콜라 제로죠. 콜라 제로 콜라. 즉 설탕이 없는 콜라를 즉시 대령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집무실 책상 위에 있는 빨간색 버튼을 딱 누르면 제로 콜라 버튼이라고 했답니다. 콜라 제로 버튼. 그걸 누르면 백악관 직원이 바로 즉시 설탕이 없는 무가당 콜라를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는 그 패스트푸드하고 콜라 뭐 이런 것을 좋아했었고 그게 원래 생활 습관이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십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합니다. 먼저 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형이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자로 폐인이 돼가지고 이른 나이에 사망한 그러한 역사가, 가족사가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자랐던 동생인 도널드 트럼프는 술을 아예 그 전에는 좀 마시다가 그 사건 이후로 알코올 중독자로 폐인이 돼가지고 사망했던 자신의 형을 바라보고는 형의 죽음을 목격하고는 이제 술을 아예 끊어버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찬장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만찬 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도널드 트럼프는 여기 만찬장에 술 대신 자신 오렌지 주스를 거기에 비치를 해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국가 정상회담 만찬장에 참여하는 상대국가 정상들도 술을 못 마시는 경우가 꽤 많았었는데 반면에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그러한 트럼프의 금주 스타일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술을 굉장히 트럼프와 만났을 때도 술을 이렇게 과음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무시해버린다 그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담배는 또 금연가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백악관 생활을 할 때 백악관 참모들, 장관이든 보좌관이든 백악관 직원들은 트럼프 앞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이 적발돼가지고 해임된 경우가 비일비재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담배에 대해서 담배 피우는 걸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트럼프 집권 시기에 백악관 직원들은 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바로 해임이 되니까 금연 기회로 삼았거나 또는 담배를 백악관 외의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 피운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가글을 철저히 하거나 그런 것을 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성격이 다혈질